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목표로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첫 과제는 무엇인지,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수위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목표 과제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안을 먼저 꺼냈거든요. 첫 과제로 이를 제시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네. 지방선거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나를 지지했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바, 일단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하고 공급은 부족하다 이런 아우성들이 있거든요. 예. 물론 총량에서는 전 국민이 이 가구 수별로 나눴을 때 가구별로 하나씩 돌아가고도 남는다 이렇게 그 단순하게 예. 셈에서 계산하기도 합니다만 원하는 곳에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충분하게 공급이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예. 수요가 없는 곳에 많아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가장 빠른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내놓는 거죠. 그런데 집을 내놓게 하려면 뭔가 유인을 줘야 하는데 예. 그동안은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기본세율 더하기 중과세율을 포함을 하면 지방세까지 얹었을 때 82.5%까지 세율을 무겁게 물어야 했으니 이걸 좀 완화해주면 이들에게 그 집을 팔 수 있는 유인이 되지 않겠느냐. 당장 지어서 하루아침에 뭐 몇십만 원씩 늘릴 수는 없으니 예. 공급의 방안으로 그걸 선택하겠다. 시장에 뚜렷한 시그널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다주택자를 어떤 주택 공급자의 주체로서 네. 좀 인정하는 셈인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치가 시행이 되면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뭐 이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땠나요? 과거의 사례를 좀 보자면 2019년 1216 대책 뒤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급매물을 좀 내놨거든요. 예.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일시적으로 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면제해주겠다, 이거 잠깐 미루겠다 했을 때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7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나 부동산에서나 공급이 많이 나올 때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 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전반적으로 보면 그 우리가 작년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직전인 5월에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좀 내놨거든요. 예. 시장에서 분명히 이 종부세가 부담이 돼서 집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수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6월 1일이 종부세를 그 셈하게 되는 기준일이니까 예. 그 전까지 매매할 수 있고 또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될 수 있게 만들겠다. 그게 한 가지 목적일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정말로 가격이 좀 조정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네.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 정치적인 계산도 충분히 깔려 있는 그런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대다수의 다주택자가 증여를 많이 한 것으로 저희가 소식을 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좀 기대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내고 파는 게 더 이익이냐 예. 아니면은 무거운 양도세를 무느니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이익이냐 그냥 계산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양도세율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혹은 그 기대 이상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현 정부 들어서 종부세율 관련해서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바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예. 철학적으로 그들이 시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거고 네. 정부가 바뀌면서요.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이 부동산 민심이 승패를 갈랐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에 대해서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인데 그동안 증여가 많았다는 건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고 해도 예. 이 퇴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컨대 네. 보유세는 올라가는데 양도세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보유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좀 내다 팔아야겠다 이런 유인이 생길 수 있는데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가 다 무거워졌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주체들이 움직이는 거죠. 예. 그동안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다, 대안을 찾겠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의 주체, 쉽게 말하면은 집주인의 심리와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타나는 일단 지표로는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100을 기점으로 네. 높으면은 이제 사려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이제 낮으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지금 자체는 일단 100보다는 낮은 상황이지만 흐름 자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율 완화나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죠.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된달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거래에 관련해서 세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에 관심이 멀어졌던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는 유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수급 지수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전체 지수가 89.1, 예. 아직까지는 기준선 아래이기는 합니다만 네. 우상향 곡선으로 돌아선 건 분명하거든요. 또 강남 3구의 경우에는 90.6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매수 심리가 조금 더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향후에 이제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호가를 올린다고 한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쳇말로 실탄이라고 하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예. 이건 그냥 시장에서 하나의 그 분위기만 조성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DSR이 얼마나 풀리느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향후의 시장 가격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호가 때문에 네. 호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 내놨던 매물을 또 걷어들이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 시장 전망이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다 상존해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들이 집값이 좀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호가를 올린다고 한들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출 규제, LTV 완화는 어제 당선인이 지시를 했고 DSR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리느냐가 이걸 그림의 떡으로 만드느냐, 실질 구매력을 높이느냐의 차이를 만들 텐데 네. DSR 규제가 어떻게 될지 이걸 하나 좀 지켜보셔야겠고 공급 물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양도세가 좀 중과되는 이런 부분들이 1년간 면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예. 마냥 호가를 올릴 수는 없죠. 매물이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네. 반대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규제를 무겁게 했을 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 기존에 확인이 된 사안이라서 예. 그와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오는 5일부터 내년도에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네.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뿐만 아니라 지금 당선인이 공약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 문제가 또 핵심 쟁점인데 지금은 이제 9,160원이고 재작년에 비해서 5%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상률과 또 이 쟁점들은 어떻게 다뤄질까요?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차등 네. 적용을 한 사례가 우리나라가 88년에 최저임금제도 도입한 이후로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예. 왜 그랬냐면 그때는 중화업 공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후장대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그쪽의 임금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경공업에서 특히 여성들의 임금을 그 수준까지 한 번에 올리기 어렵다. 이 논리가 수용이 되던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다르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 지급이라는 건 업종별로 이걸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좀 달리하겠다. 혹은 지역별로 생활 물가가 다르니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좀 둘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예요. 예. 근데 현재 우리의 그 법령상에서 보면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별 차등은 불가능한 거고 예. 업종별로 접근을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보면 사용자 9명, 또 근로자 측 9명, 공익위원회 9명 해서 27명이 이 최저임금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하지만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단 한 번도 합의가 된 적은 없어요. 예. 공익위원들이 결국 노동자 측이건 아니면 사측이건 한쪽이 퇴장한 이후에 공익위원들이 다수결해서
제시한 방안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차등 임금에 이게 동의로 처리가 될 가능성은 그냥 없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예. 근로자 측에서 이걸 수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예. 최저임금 미달률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예. 근로자 중에서 대체 몇 퍼센트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느냐. 현재 15% 정도의 임금 근로자들은 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 시장을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 숙박업이나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업종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예. 아마도 노동계에서 그동안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라졌던 춘투라는 걸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로자 측,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지금 인수위에 최저임금 현실화 등 12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네. 지금 이 가운데서 당선인의 어떤 노동정책 공약과 방향이 좀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분 지적이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12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아, 네, 12대 요구라고 해서 이제 인수위하고 만나서 전달한 내용인데 예, 최저임금의 현실화. 현실화는 인상, 단순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생활물가를 고려할 때 정말로 이 정도는 줘야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단순히 올리는 것 그 이상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거고 네.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또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노동 기본권을 헌법상에 보장한 대로 완전하게 보장해라. 그러니까 문구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해라 이런 요구이고 예,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가하게 해라. 노동이사제 같은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자. 이건 공공기관부터 하겠다고 당선인 측에서 그 대선 캠페인 와중에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네.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비정규직을 줄여라. 그런데 현실적인 고용시장 현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문제여서 네. 당선인 측하고 노동계가 상당히 이견이 크구나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그나마 당선인 측하고 이야기가 좀 되어 왔던 그 노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 민주노총은 보다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민주노총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은 없나요? 혹시? 민주노총은 이거 다 받고요. 예. 여기에서 조금 더 강경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으니 아마 대화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 내내 이제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진통이 이제 항상 이어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번에도 입장이 좀 동결 쪽인가요? 어떤가요? 사용자 측에서는 지금 심지어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예. 부문별로는 좀 덜 줄 수도 있지 않느냐까지 나가 있는데 예. 이거는 항상 배수의 진입니다. 네. 그 협상에 나서기 전에 상대가 수용 불가능한 안을 제시했다가 점점 좁혀가는 게 협상의 기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측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임금 자체를 하나의 부채를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로자 생각은 또 완전히 다르죠. 해서 이걸 아예 산식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있습니다. 매년 어차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소모적인 논쟁을 예. 기한 넘겨서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예.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실질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 고려해서 산식으로 만들어 놓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예. 이거는 정치권이 좀 개입해 줘야 되는 몫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언급해드렸듯이 일단 올해는 9,160원이잖아요. 인상률이 이제 5% 정도였는데 네. 근로자 측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한국노총이 이야기하는 건 올해 적어도 8.5%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률에다가 경제 성장률 등을 두루 고려한 조치인데 예. 이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또 많은 접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6개월 동안에 반년 동안에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는데 양이 엄청납니다. 지금 100만 배럴 하루에 100만 배럴씩 방출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게 유가 급등세를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일단은 소화기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게 지난밤에 입증이 됐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반년 동안 하루에 100만 배럴씩 비축유를 풀겠다라는 말만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 급락을 했죠, 시세가. 그 영국 시장에서는 브렌트유 가격이 4.9%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락이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유가가 여전히 100달러 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전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모든 동맹국들이 참여를 하면 예. 수천만 배럴의 비축유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동맹국들이 여기 참여하라는 압박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물량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겠죠. 예. 문제는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원유를 각국들이 금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있는데 오펙 플러스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입장이거든요. 네. 약간 생색은 내고 있지만 거의 기존의 증산 수준의 그 양을 묶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비축유를 푸는 것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국제유가를 잠재울 수 있느냐. 결국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진전이 돼야 네. 이런 조치조차도 이제 약발이 길게 먹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러시아가 약간 좀 주춤한 상황도 있습니다. 루블화만 받겠다고 했던 그 에너지 가격의 그 결제 대금을 예. 일주일 만에 LNG는 다른 돈도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의 태도 그리고 양측의 평화협상 내용 또 비축유를 얼마나 각국이 함께 풀어줄 거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일단 기간을 잡기로는 6개월인데 6개월 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그 이후가 또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오펙 그쵸. 플러스나 이제 산유국들이 증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뭐 증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방면으로 압박을 하겠죠. 그런데 작년 상황을 좀 되짚어 보시면 오펙에 대한 증산 요구를 미국이 끊임없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쁜 나라다, 글로벌 깡패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만 안 하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야 결국은 원유를 사주는 그 수요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이나 이런 때 저유가 상황을 고려하면 오펙도 어느 정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성의 표시는 하지 않을까. 다만 6개월 동안 비축유를 푼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 유가 대응은 이런데 지금 우리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3월 물가 아무래도 석유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부의 분석인데 지금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을 고심하고 있잖아요. 20%에서 이제 마지막 카드라고 일컬어지는 30%까지 내리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만큼 결론은 아무래도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인데. 결론은 30%로 갈 겁니다. 예. 지금 상황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서울 시내에서 기름 넣어보신 분들은 기름값이 정말 체감할 만큼 올랐다 생각이 되실 텐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고환율의 고유가였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 리터당 2,500원씩 주고 기름 그렇습니다. 넣던 시절에 도로가 거의 뻥뻥 뚫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근 들어서도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유류 환급금 얘기까지 나오니까 30% 갈 텐데 뭐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세금이 기름에 하나도 안 붙는다라고 하면 동량의 생수가 더 비싼 게 맞거든요. 그 동량의 생수가 더 비싸야 하지만 온갖 세금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아마 정부가 한시적으로는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기름값은 그렇게 잡을 수 있다고 쳐도 다른 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 답이 없어요.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각종 물량을 풀겠다. 이거는 뭐 ABCD에서 소위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할 때 물가 대응 대책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감세.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좀 줄여주면 사람들이 느끼는 생활 물가의 고통 지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거는 대증요법이고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치료제가 없어서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플 때 두통약 먹고 열나면 해열제 먹고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예. 지금 이런 조치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공급망의 복원 그리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거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물가가 떨어지겠죠. 예, 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